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강의를 하게 된 전남대학교 건축학부에 있는 유우상 교수로 갑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듣기에 이번 시흥 아카데미에 온돌학교하고 한옥학교 두 개가 있다고 들었고 이번에는 제가 온돌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제 부탁받기를 주택 계획이라고 하는 주제로 부탁받았는데 아무래도 온돌 쪽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 걸로 추측이 돼서 친환경적인 주택이 좀 더 관심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친환경 주거 계획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제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원래 계획은 오늘 제가 오늘 강의 중에 반을 하고 나머지 반을 김준봉 국제온돌학회 회장님이 이렇게 하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정상 제가 오늘 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준비한 내용보다 조금 분량을 급하게 어제 좀 늘려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신 책자에는 좀 작은 분량으로 반 시간, 1시간 남짓 되는 정도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 자체가 작은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신 것도 그렇고 오늘 할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할 내용이 이렇게 뭐 썩 재미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건축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설계를 할 때 건축을 뭐든지 설계를 먼저 기본으로 시작을 하겠죠. 주택이 됐든 뭐 사무소가 됐든 체육관이 됐든 공장이 됐든 그걸 할 때 도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도면을 만든다 또는 뭐 도면을 친다 그러면 그냥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 기능공이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전 조사, 연구 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영어로 디자인입니다. 옷을 디자인하고 그림을 디자인하고 제품을 디자인하듯이 건축도 도면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창의적인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밑에 깔려 있는 굉장히 많은 또 학술적이고 경험적인 그런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축 계획이라 하면 건축 계획이라 하면 이제 그런 것을 다 두루두루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 또 화려한 그림 뭐 이런 것들보다는 그것보다는 앞서서 도대체 주택이라 하는 것이 도대체 뭐고 주택에서 우리가 뭘 목적으로 주택을 만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그 주택을 만들기 위한 설계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 그런 것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주택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친환경 건축을 갖다 붙여서 2시간 반 정도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환경을 고려한 주택계획이라고 붙였고요. 목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일반적인 주거계획,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주거계획이 아니고 친환경적인 주거계획은 뭐 특별히 아주 색다른 것이 아니고 그냥 주거에서 일부 조금 나중에 변화된 것이고 일반적인 주거계획, 즉 주택을 설계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고 뭘 우리가 알아야 되고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할 텐데 그게 한 전반부가 될 것이고요. 후반부는 그걸 바탕으로 그러면 과연 친환경 주택은 뭔가 그래서 친환경 건축부터 시작해서 친환경 건축이 필요한 이유, 뭐 친환경 주택의 종류 그리고 뭐 기법, 사례까지 이렇게 훑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시간에는 일반 주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주택 또는 주거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기 지금 주택에서 안 살아보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살고 계실 거예요. 동굴 같은 데 살고 계신 분 안 계시잖아요. 다 주택에서 평생을 사실 텐데 뭐가 주거,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도대체 뭐다? 존재론적으로, 철학적으로 말씀해도 좋고 또는 기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말씀하시죠. 그 주거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세요? 편하게 뭐 정답 하나도 없습니다. 예. 재테크 그렇지 않습니다. 재테크입니다. 그러면 뭐가 요즘 제일 좋은가요? 아파트인가 여전히? 단독으로 옮겨가나요? 그렇군요. 단독으로. 저도 지금 제가 지금 광주 살고 있는데 광주 외곽에 땅 하나 사놨습니다. 집 지으려고 잘 사놨군요. 저도 그러니까 아직 광주는 조금 쌉니다. 땅이. 전라도 광주입니다. 네, 네. 거기는 평당 50만 원이면 삽니다. 바로 도시 외곽 땅에. 조금 비싼 데가 100만 원. 여긴 더 비싸죠, 훨씬.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주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는 것. 우리가 사는 곳이 주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거 공간이라 그러면 주택만 보지 마시고 그 어떤 물질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거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포함된 것, 그것이 주거, 그리고 그걸 주거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거 이렇게 쓰죠. 한자로 집주자, 집거자. 그래서 주는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 중심이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주택만큼 자기가 중심이 되는 곳이 없죠. 집거는 거기에 거하다, 살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중심이 돼서 살고 내가 중심이 돼서 거하고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것이 주택입니다. 좀 철학적인 얘기인데 여러분이 혹시 주택을 짓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을 짓거나 또는 아파트에 사실 때도 이런 공간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공간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주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우스 또는 하우징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프랑스 언어로 레지던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거란 단어로 조금 어렵게 쓸 때 흔히들 학자들이 하우스 대신에 레지던스란 말을 쓰는데 이건 불어에서 왔는데 앉아서 지낸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저는 불어를 몰라서 자료만 찾아봤습니다. 즉 어디 모여서 편하게 앉아서 지내는 곳이 주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거는 인간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터전이고 오래 머무르고 휴식하는 고유한 장소이고 인간이 거주하는 그 전체 그 전제를 주거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삶을 담아내는 문화적 그릇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 삶이 다 녹아져 있죠. 심지어 아파트에 똑같은 아파트에 살더라도 각 아파트에 들어가 보면 다 다른 문화적인 체취가 느껴집니다. 가구도 다르고 식기도 다르고 붙어있는 그림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죠. 특히 벽지 다 다르죠. 이런 것들이 다 문화입니다. 그거를 다 자기의 삶이 투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고 계신 집을 허투루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아파트에 오래 살아서 아파트는 말씀하신 재테크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들어와서 시간 되고 좋은 장소가 있으면 계속 옮겨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지가 한 40년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5년을 살든 1년을 살든 그 안에 내 문화, 내 체취가 묻어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시는 것이 좀 더 자기 주택을 더 편하게 이렇게 느끼며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옆에 그림은 제목이 재밌죠. 더 룸, 방 이렇게 돼 있는데 루이스 칸이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가 스케치한 겁니다. 저 사람은 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안방, 침실방 이게 아니고 하나의 건축 공간을 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기식대로. 그래서 이 방이야말로 건축은 방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방은 사람과 빛이 따스함으로 채워져야 된다. 또 자기 삶의 근원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건축가이면서 동시에 철학가 같은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거가 뭔지 간단하게 살펴봤고 그러면 이렇게 주거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가는 주거 계획을 할 때 기본 방향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 책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몇 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과연 비슷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쾌적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의 이기도 누리고 건강하고 쾌적하고 또 정서적인 안정을 누리고 하는 이러한 쾌적한 생활을 하는 곳이 주거입니다. 두 번째, 가사노동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한옥을 살펴보시면 전통적인 한옥은 부엌이 아예 별채로 떨어져 있었고 부엌에서 음식을 해서 여성들이 다 소반에 들고 방까지 날라줬습니다. 빨래는 또 빨래터에 따로 가서 빨래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사노동이 굉장히 많았죠. 또 바닥 청소 닦고 마루 다 쓸고 닦고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가사노동이 많은데 현대에 들어오면서 이 가사노동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주거를 설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족 본위의 주거입니다. 오늘날은 특히 대가족이 무너지고 다 핵가족으로 가족끼리만 살고 심지어 1인 가족, 2인 가족이 점점 늘어나서 앞으로는 그게 대세가 될 거라고 이렇게 되는데 가족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지 뭐 다른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집을 설계하면 안 되겠죠. 네 번째는 개인 생활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됩니다. 암만 가족이라도 자기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위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도 개념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딱딱하게 너무 이렇게 진행되고 갈 것 같아서 간혹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이리저리 좀 튀어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프라이버시 여러분 또 다 아시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라이버시. 예, 자기가 이렇게 방어하는 것이죠. 자기가 방어하는 것이죠. 남이 남한테 내가 방해받지 않는 것이 프라이버시라고 합니다. 혼자 있으면 굉장히 프라이버시가 높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개념이 프라이버시였어요. 그냥 keep out, 나한테 떨어져 있어라. 우리 잔디밭에 보통 keep out 이렇게 써 있죠. 출입 금지. 이제 그런 것이 프라이버시였는데 이런 이야기가 생겨났어요. 그러면 감옥에 혼자 있는 독방 쓰는 죄수는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냐? 그야말로 진짜 프라이버시가 있죠. 그 사람 혼자 방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프라이버시냐?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프라이버시 개념은 선택의 권리입니다. 내가 남들로부터 떨어지고 싶을 때, 내가 남들과 어울리고 싶을 때 이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걸 프라이버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꼭 남과 떨어져 있는 것이 프라이버시가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는 사람들과 교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걸 내가 조정할 수 있을 때, 내가 원하는 정도를 유지할 수 있을 때, 그거를 진정한 프라이버시라고 봅니다.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지만 항상 부딪히고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같이 어울려서 지내는 식당, 거실 이런 데가 있겠지만 자기 개인 공간들 다 요즘 원하죠. 어린이도 전부 다. 그래서 적절한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는 그런 주택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설비 시설도 고도화되고 에너지도 절약해야 됩니다. 이 에너지 절약이 이번 후반부에 얘기할 친환경과 연결되겠죠. 환경의 문제 뭐 다 아시겠지만 옛날같이 흥청망청 에너지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오늘날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설비도 굉장히 좋은 설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고 초기 비용이 조금 더 들어서 그렇지 그것만 잘 써도 에너지라든지 생활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름다워야 됩니다. 집이 외부도 아름답고 내부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앞만 살기 편하고 전기 적게 쓰고 가족끼리 프라이버시가 있어도 남들이 볼 때 저게 집이야 뭐야 이상하다, 또는 내가 집에 들어가서 이게 뭐 내가 편하지가 않다, 아름답지 않다, 그러면 그건 좋은 집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게 제일 우선 가도 되겠죠. 아름답다, 아름다운 집,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주거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취해야 될 그런 방향입니다. 자, 다음에는 주택을 이렇게 분석한 겁니다. 삶을. 혹시 이런 그림들 본 적이 있으신가요? 건축과 대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주거의 생활 공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개의 범주로 쪼개질 수 있습니다. 몇 개의 범주로. 예를 들면 용도별 기능을 해보시면 개인 생활 공간, 이게 좀 잘 안 보이네요. 서비스 공간, 공동 생활 공간이 이렇게 세 개가 분류할 수 있고 그 사이에 화장실, 세면실 이렇게 같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능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또 영역별로 보면 단체로 하는 것, 사적으로 하는 것, 그 사이에 화장실과 부엌이 끼워져 있고요. 여기로 한번 가겠습니다. 시간대별로 보면 낮에 주로 쓰는 공간, 밤에 쓰는 공간, 낮과 밤 구별 없이 쓰는 공간으로 또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활동별로 주부의 활동 공간, 가장, 아버지 활동 공간. 요즘은 뭐 가장이 꼭 아버지가 아닙니다. 어머니도 가장이 될 수 있죠. 가장의 활동 공간, 또 뭐 아이의 활동 공간, 이렇게 각 개인의 공간별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택을 볼 때 그냥 막 섞여 있는 것이 아니고 찬찬히 뜯어보면 다 성격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구분해야 됩니다. 왜 이걸 구분해야 될까요? 이런 게 왜 필요할까요? 이런 작업이. 그냥 뭐 안방 만들고 여기 침실 만들고 여기 화장실 만들면 될 텐데 뭐하라 이런 짓을 할까요? 그냥 아파트 가면 다 돼 있는데. 맞습니다. 다 돼 있죠. 근데 만약 아파트가 없다고 싹 머릿속에 지우시고, 내가 주택이 없다고 싹 지우시고, 내가 땅만 하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땅에다가 내 집을 지을 때 현관부터 시작해서 공간을 다 만들어가 됩니다. 그럴 때 이런 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이쪽이 커질 수가 있어요. 밤에 주로 활동하는
야행성인 사람도 있고요. 또 어머니가 더 많은 활동을, 주부가 활동을 하고 뭐 가장이나 어린애 활동이 적은 집도 있고 반대인 집도 있어요. 이런 기능이 다 집마다 다릅니다. 가족 구성이나 그 사람의 직업이나 삶의 방식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집은 다 똑같잖아요. 똑같은 비율로 거실이 있고 식당이 있고 방들이 이렇게 있고요. 단지 뭐만 달라지죠? 평수에 따라서 크기만 더 커졌다가 줄었다 합니다. 비율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본인이 사시는 집, 본인의 생활 한번 패턴을 분석해 보시면 똑같은 집에 사는 게 얼마나 잘못된 생활인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굉장히 편리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참 잘 들어맞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아주 잘 쓰고 있지만 우리 삶을 담기에는 불편한 곳도 굉장히 많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합니다. 비슷한 얘기니까 삭제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내가 어떤 집을 지을 때 내 생활 패턴을 분석을 하고 또 내가 집에 지을 집을 목적이 뭔지 방향을 결정을 하면 이제 짓기 시작하겠죠. 근데 짓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면을 먼저, 내가 살집을 먼저 청사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좀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설계 과정, 영어로 디자인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제일 앞에 프로그래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프로그램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프로그램, 계획. 굉장히 수준 높으신 학생이십니다. 또 프로그램 뭐가 떠오르시죠? 저는 대학교 가서 처음 이런 단어 들어봤는데 프로그램이라는 단어 알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언제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제가 여러분 연배하고 저랑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석간신문을 딱 제일 먼저 펼쳐봐요 제가. 그러면 제일 뒤쪽에 오늘의 테레비 이렇게 나와요. 3개 채널이 있었고 거기에 시간대별로 방송이 프로그램이 써 있어요. 그걸 제일 먼저 보고 나는 방송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처음 배웠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방송 프로그램으로 배우지 않으셨어요? 프로그램은 단어를? 난 그렇게 배웠습니다. 두 번째 내가 프로그램으로 배운 단어는 거진 안 가지만 어쩌다 한 번씩 가는 음악회. 그러면 이렇게 고급스러운 양장지에다가 착 출력해 줍니다. 프로그램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쁜 거는 중간에 인터미션 언제 있나. 그것만 기다리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달랑 세 곡 하는데 프로그램은 계속 보고 눈 뚫어지게 보고 있어요. 빨리 끝나라. 빨리 인터미션 보게 가게. 그게 프로그램이죠.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은 같은 의미죠. 영어는 똑같으니까. 뭐냐면 글자 그대로 프로는 앞서, 먼저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램이란 말은 쓰다, 글로 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먼저 써 있는 것입니다. 뭐가 먼저 써 있는 걸까요? 텔레비전 방송 전에 몇 시에 뭐 합니다. 먼저 써놓은 거죠. 음악 연주하기 전에 뭐 연주합니다. 먼저 써놓은 거죠.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은 같은 의미입니다. 주택을 설계할 때 이 주택에서 필요한 것이 뭐다 쭉 나열한 겁니다. 방이 몇 개 필요하고 안방이 필요하고 식당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화장실은 몇 개가 필요하고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얼마나 면적이 필요하고 어디랑 붙어 있어야 되고 어디랑은 떨어져 있어야 되고 향은 어디가 좋고 이걸 면밀하게 분석해서 아까 봤던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분석해서 그거를 미리 써놓은 겁니다. 그게 프로그램입니다. 또 내가 어떤 취미 생활이 있어요. 내가 서예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거실에서 뭐 심지어 식당에서 서예하기 곤란하다. 그러면 나는 꼭 서예를 할 수 있는 방을 좀 달라. 그건 특별하게 그런 집은 이 프로그램 안에 서예할 수 있는 방이 포함되겠죠. 또 차를 마시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또 다실이 필요할 수 있겠죠. 이것도 다 다릅니다. 우리 아파트는 제공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다 나열하는 것이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이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부터 컨셉트. 요즘 그 예능에서도 뭐 컨셉이 뭐냐 뭐 서로 얘기를 많이 하대요. 개념이죠. 개념. 그래서 내가 이러한 방들, 이러한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설계를 하기 위해서, 건축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개념을 중심으로 할 거냐. 가족이 단란하게 모이는 것을 할 거냐, 아니면 서로 사생활 중심으로 할 거냐, 아니면 밤의 공간 위주로 갈 거냐. 이런 식으로 그 주의 특징을 잡는 이게 컨셉이라고 합니다. 개념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비로소 설계에 들어갑니다. 설계 들어가고 그게 설계가 마무리되면 그것을 도면으로 만들고 모델로 만들어서 건축주들한테 보여주고 시공하시는 분한테 보여줘서 이제 시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디자인 프로세스가 되는데 요것만 빼고요. 요것만 빼고 요 세 개 과정은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 이제 표현은 피드백이라고 하는 되먹인다 그러는데 이렇게 갔다가 여기 가보니까 이게 아닌가 봐요.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또 갔다가 이거 아닌가 봐요. 그럼 또 돌아갑니다. 계속 수정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설계를 하려면 이 과정을 한 번만 가서는 절대 좋은 설계가 안 나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불완전해서 한만 열심히 이걸 만들어도 결과적으로 해놓고 나면 뭔가 불안하고 뭐가 틀리고 바꾸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뒤로 돌아가요. 그게 이제 이런 말입니다. 갔다가 평가해보고 다시 돌아갔다가 평가해보고 계속 고쳐가는 거죠. 좋은 설계자를 만나면 이 과정을 여러 번 해도 큰 소리 없이 해줍니다. 나쁜 설계자를 만나면 한 번만 하고 두 번째 가면 막 신경질 부립니다. 세 번째 달라 그러면 에이 안 한다고 막 던져버립니다. 이런 걸 잘해주는 그리고 여러분 얘기를 잘 들어주는 그런 건축가를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입니다. 이렇게 뭐가 필요한지 알았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주된 개념의 문제를 파악했으면 이제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갑니다. 처음에는 아까 막 이런 방들이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네. 침실, 욕실, 뭐 거실 이렇게 현관 이렇게 있네요. 이것들을 일단 어디서 나왔죠? 이 프로그램에서 다 나왔잖아요. 이것들을 한번 이 관계를 만들어 봅니다. 어디가 어떻게 연결되면 좋겠다. 어디랑 어디랑 연결돼서 대충 눈에 보면 이렇게 하나를 묶이고 이렇게 하나를 묶이죠. 크게 보면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버블 다이어그램 글자 그대로 물방울, 방울, 비눗방울처럼 이렇게 그려서 만드는 거죠. 이때는 아직 크기라든지 정확한 뭐 형태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관계만, 빛의 관계만 표현합니다. 요거는 거기다가 향을 더했어요. 향을 더해서 이게 어느 향을 봐야 될까 이런 개념들을 붙여 나갑니다. 조금씩 이제 이것들을 다른 조건과 맞춰가죠. 향도 있고, 크기도 있고, 동선, 길도 있고. 점점씩 이렇게 점점씩 이제 바꿔갑니다. 그리고 수직 뭐 수평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제 수직적으로도 합니다. 여기는 좀 표현 안 했지만 단면으로도 지하 1, 2, 3 이렇게 단면으로도 이걸 고려를 합니다.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표를 만들지요. 층별로 어떤 방들이 얼마나 크기로 어떻게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설계를 다듬어 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 그 땅을 표시한 그림입니다. 여기에 단독주택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길이 이렇게 돌아가고요. 필지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고요. 이렇게 아주 여기는 쾌적한 주택지입니다. 자기 땅이 어디 있는지 이제 만들면 이 땅의 특성을 파악해야겠죠. 설계하기 위해서는 땅의 특성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도로와 내 땅의 관계. 도로와 내 땅의 관계. 두 번째는 내 땅이 바라보고 있는 주 방향이 어딘가. 이렇게 바라보는지 이렇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그 주 방향에는 도대체 뭐가 보이느냐. 앞에 큰 아파트들이 보이느냐. 좋은 산이 보이느냐. 아니면 공장이 막 보이느냐. 아니면 참 미안하게도 남의 무덤들이 보이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겠죠. 그리고 향은 어떻게 되느냐. 동서남북이 어디가 내 주 방향이냐. 정남을 바라보고 있는지 남서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등고, 경사가 있으면 그 경사가 얼마큼 가파른지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되게 중요합니다. 건물을 안 칠 때 물이 흘러가는 거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바람. 만약 이쪽이 북쪽이면 겨울은 이렇게 바람이 붑니다. 북서풍 대부분 이렇게 불고 여름에는 남동풍이 이렇게 불어옵니다. 그게 주 바람입니다. 항상 바뀌지만 큰 계절풍은 이렇게 불어오죠. 그러면 이 방향에 따라서 내가 어디를 등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과거에는 그런 걸 다 고려해서 마을을 잡았죠. 배산 임수. 그래서 거기는 그게 산에 딱 등을 대고 이렇게 들어가면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각자 자기 별지마다 다 다릅니다. 이 집과 이 집은 거진 반대 조건이죠. 전혀 반대 조건입니다.
이 땅과 이 땅을 이 땅과 이 땅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 땅과 이 땅을 잡은 두 친구 가족이 있어요. 똑같이 설계해서 후딱 뒤집어 갖고 설계하면 한 집은 마음에 드는데 한 집은 굉장히 불편한 집이 될 겁니다. 절대 그러서는 안 됩니다. 이런 대지에 대한 분석 조건을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죠. 그 미리 쓰는 거 쭉 잡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방들을 배열해 나갑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대학교 건축과 학생들 설계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진행해 나갑니다. 처음에는 설계를 부탁한 사람도 전혀 감이 없고 건축가도 전혀 감이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점차 구체적으로 건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아까 반복되듯이 기능도라고 하는 버블 다이어그램들을 그리고 여기 뭐 깨알 같은 글씨들이 많은데 읽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 설계할 때 꼭 고려해야 될 중요한 원리들입니다. 원칙들인데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볼게요. 방위별 환경 조건과 거기에 배치 가능한 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서남북 이렇게 있는데 남쪽을 향해서 위치하면 좋을 그런 방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동실, 테라스, 발코니, 거실 이런 것들은 남쪽에 있으면 좋겠죠. 또 북쪽을 향해서 있으면 좋을 것이 아뜰리에, 냉장고, 저장실, 화장실은 북쪽 향해도 괜찮습니다. 이 아뜰리에는 그림 그리는 방들이죠. 그림 그리는 분들은 자연광을 중요시하지만 직사광선은 절대 싫어합니다. 꼭 간접광을 좋아하는데 북쪽에서 들어오는 빛은 하루 종일 일정합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북쪽 방을 선호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동쪽에는 침실이나 식당 부엌들이 좋고요. 서쪽에는 세면실, 건조실 이런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쪽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서쪽에다가 부엌 두지 말라 그런 얘기 들으셨죠? 왜 그럴까요? 서쪽 서양이 굉장히 끈질기고 소위 징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음식 잘못 놨다가는 상하기도 쉽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쪽은 피하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식당을 동쪽에 두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건 하나의 그냥 참고로 보시고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서쪽으로 가도 빛을 잘 차단하는 방법도 많고 또 서쪽에 좋은 풍경이 있어서 주부가 작업하고 요리할 때 그걸 보고 싶으면 서쪽 가야죠. 이걸 보고 안 가면 안 됩니다. 가야 되고 대신에 차양이라든지 어떤 보조 장치를 통해서 그런 좀 서쪽에 갖고 있는 그 식당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시키면 됩니다. 정 안 되면 에어컨 쓰고 정 안 되면 냉장고에다 두면 되죠. 요즘 냉장고가 있어서 이제 이런 것은 꼭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 이런 어떤 그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 이걸 맞춰주는 것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동선 계획. 동선은 뭔지 아시죠? 동선 가는 길입니다. 동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선은 건축에서 동선이 길어야 될까요? 주택에서 짧아야 될까요? 이게 이제 획일적인 교육을 받은 한국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짧은 게 일반적으로 맞아요. 교과서대로 해서 만약 대학 입시에 나오면 짧게 해야 됩니다. 만약 대학 입시에 건축에서 동선은 짧게 할까요? 길게 할까요? 그럼 짧게 써야지 대학 입시는 맞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프라이버시 얘기 나왔잖아요. 나는 내 방은 옆에 있는 사람들과 조금 떨어지고 싶다. 나는 조금 한 10발짝 더 가고 싶다라고 좀 멀리 뛰어났다. 그러면 동선이 길어졌잖아요. 그게 틀린 게 아니죠. 그거는 그 사람한테 딱 맞춤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짧은 게 일반적으로 옳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역시 그 사람의 조건, 그 가족의 패턴에 따라서는 조금 길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주택이 5,000평, 10,000평 되는 집 없잖아요. 커봤자 100평, 보통 30평, 40평대인데 걸어봤자 5m, 조금 더 길게 가봤자 10m 더 갑니다. 그러니까 그 주택에서 동선은 짧은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리고 동선이 길어지면 그만큼 공간을 차지하잖아요. 쓰지 못하는 복도 공간이 길어지는 건 좋지 않죠. 근데
너무 동선에 구애받지 않아도 좋겠다. 물론 짧은 게 좋습니다. 여기도 지금 다양한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실 옆에 복도가 이렇게 가는 거, 창고와 옆에 가는 거, 뭐 부엌과 거실 붙어 있는 거, 다양한 방식의 조합에 따라서 주 동선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이제 단면이 나오는군요. 아파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까맣게 잊어먹고 지내는 것이 이겁니다. 항상 1층에서만 살아봤습니다. 같은 평면에서만. 층이 다른데 살아보질 못했어요. 그렇죠. 어릴 때는 아마 혹시 살아보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아파트는 복층식 아파트는 굉장히 드물죠. 아주 드물고 아주 비싸거나. 그런데 사실은 층이 나눠지면 좋은 점도 많습니다. 첫 번째는 영역이 확실히 구별됩니다. 영역이. 아까 가족 공동 공간과 개인 공간으로 이렇게 나눠준다고 했는데 가족 공동 공간은 1층에 두고 개인 공간은 2층에 두고 그러면 뭐 거리 생각할 거 없이 완벽하게 분리가 돼서 프라이버시가 지켜지죠. 즉 손님들이 와서 1층에서 막 떠들고 놀아도 위층에 있는 자녀들은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 부부 침실은 1층에 두고 자녀 침실은 2층에 두면 부부와 자녀 간의 프라이버시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한 층에서 하려고 그러면 복잡합니다. 아파트가 그렇죠. 아파트는 50 몇 평 돼도 그걸 나누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걸 쓰죠. 막 복도를 꼬부리고 문을 막 몇 개 두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층을 나눌 수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망도 좋아지고 햇빛들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단면적으로 공간이 몇 개 층이 이렇게 있으면 대부분의 이런 집들이 보기 좋아요. 실내가 아름답습니다. 보기 좋아요. 자, 그런데 층이 있는 집들은 또 나쁜 점이 있습니다. 뭐가 나쁠까요? 난방비 꼭 그렇진 않아요. 난방비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넓게 퍼진 집보다 올라가는 게 더 쌀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 안전, 추락. 건축비는 조금 더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약간. 근데 큰 차는 똑같은 면적이면 큰 차는 납니다. 단 계단실 면적이 더 들어가죠. 어쩔 수 없이 계단실 면적. 제일 큰 문제는 모르겠어요. 여기 저보다 어르신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다리가 아플 것 같아요. 좀 더 나이가 많아지면 2층, 3층 올라가는 게 아플 것 같아요. 근데 한 2층까지는 버틸 것 같은데 3층은 좀 곤란하고. 엘리베이터도 못 됩니다. 맞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엄청난 부자 이건희 같은 이건희 씨 집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주택 안에. 근데 그게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아주 가벼운 거 두세 명이 타는 가벼운 엘리베이터는 큰 안전장치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2, 3천만 원이면 붙입니다. 1층, 2층. 그러면 나도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 2층 집을 지으면 꼭 엘리베이터를 놓겠다는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겠다. 내가 더 다리가 아파지면 발이 아프면 그때는 놓겠다. 지금은 아직 필요 없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면 또 해결될 수 있겠죠. 물론 에너지가 더 들겠지만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이렇게 아파트를 벗어나면 생각할 게 너무 많아지고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지고 어려운 것도 많아집니다. 그걸 잘 하다 보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자기 라이프 스타일과 내 삶의 철학과 보기 좋고 아름다운 이런 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뭐죠? 거실과 식당인데 이렇게 물이 나면 어떻게 흘러갈까? 사람들의 동선을 미리 예측을 하고 또 사람들이 서 있을 때 어디를 바라보는 그 시야도 우리가 미리 이렇게 다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가구의 배치, 창문의 위치, 창의 높이 이런 걸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 했던 그 방위와 실 간의 관계를 좀 더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요. 경사지 땅에 만드는 방법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건축 발전 또 도시계획의 발전, 뭐 도시의 발전을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아름다운 구름 경사가 다 사라진다는 거죠. 특히 대규모 단지 아파트라든지 대규모 신도시를 만들 때 아마 여기도 시흥도 그럴 걸 알고 있습니다만 완만한 아주 아름다운 경사가 있는 땅을 어떻게 만들죠? 딱 반드스 치고 제일 끝에가 어차피 경사지니까 탁 잘라서 뭘 만들죠?
옹벽이죠. 10m, 15m, 어떤 때 20m짜리 옹벽 팍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판판하게 딱 치고 아파트를 따라락 똑같이 놓죠. 그게 단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환경에 대한 엄청난 파괴가 되고 폭력이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단만 몇 개 만들어줘도 아파트가 단위 좀 있으면 어떤가요? 다 차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래도 훨씬 그런 폭력이 줄어들 텐데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렇죠? 싸니까. 한번 쫙 치고 하는 게 싸니까. 다 돈의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평당 요즘 시흥의 아파트 값이 얼마 하죠? 평당 얼마죠? 새로 분양하는데 1,000만 원 합니까? 그거밖에 안 하나요? 서울은 2,500 정도 되는데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계산하기 좋게. 자, 1,000만 원 하는 무슨 모 아파트가 있는데 H사의 I 뭐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쫙 쳐가지고 똑같은 그 평면에다가 아파트 10동을 쫙 앉혀서 1,000만 원 받고 분양을 합니다. 옆에는 같은 비슷한 조건 땅인데 약간 경사를 둬서 이렇게 한 4개 단으로 쪼개서 1,100만 원에 팝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사시겠어요? 1,100만 원 주더라도 그런 쪽으로 가시겠어요? 아니면 어차피 나는 근데 좀 아파트값 올라가면 또 옮겨갈 텐데 싼 거 샀다가 옮겨가지 하시겠어요? 아마도 후자가 조금 더 많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지금 주거 문화가 이렇게 미안하지만 좀 많이 왜곡돼 있죠.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살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잠깐 미치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 것을 보다 보면 이렇게 경사제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되고 있지 않다. 이거는 대학교 1학년, 2학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친구들이 사회 나가면 이렇게 안 합니다. 뭐 상사가 이렇게 했다면 큰일 나죠. 야, 임마 돈 많이 드는데 왜 이렇게 하냐. 그냥 짝 치자 이렇게 가는 거죠. 특히 도시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광주광역시 옆에 나주 들어보셨죠? 나주 굉장히 오래된 그 정말 아름다운 도시인데 거기에 최근에 혁신도시라는 게 들어섰습니다. 혁신도시는 뭔지 아세요? 노무현 대통령 때 지방에다가 여러 이제 그 중요 시설들을 분산했죠. 청와대도 옮기고 막 옮기려다가 그거는 결국 그 헌법 위반, 그 헌법에 써 있지 않더라도 그 관용적인 헌법이 있다 그래가지고 애국가, 태극기 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못 옮겼죠. 그 대신에 한전, 그 광주하고 전라남도는 한전이 왔습니다. 한전이 본사가 내려왔어요. 굉장한 기업입니다. 한전은 수십 조를 다루고 있는 기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도시를 만들었어요. 나주 옆에 금천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정말 구름이 아름다운 곳이. 제가 거기는 자주는 안 가지만 지나가다가 거기 이렇게 2차로 국도로 따라가다 보면 너무 아름답다. 이게 한국이냐 외국이냐.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배나무가 쭉 있고 배밭이 많고 가끔씩 이렇게 이제 저수지가 보이고 너무 아름다운 한적하고 사람도 별로 없는 그런 금천이라는 곳에 빛가람 혁신도시가 이름이 들어왔어요. 한 인구 5만짜리 도시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내가 저걸 어떻게 할까 했더니 역시나 판판하게 쫙 밀어냈습니다. 아예 구름이라고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지금 거기 들어와 있고 한전 뭐 30몇 층짜리가 들어와 있고 뭐 그 자회사들이 쫙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얼마나 사람이 잔인한가. 그 수천만 년, 수억 년 이루어서 만들어진 그 지형을 불과 몇 달 사이에 싹 밀어버리고 하는구나. 참 가슴이 안 좋더라고요. 조금씩 남겨놔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까지 쫙 밀어야 될까. 근데 그게 60년대 우리가 한창 못 살면서 막 경제 발전하고 할 때 했다면 이해돼요. 돈은 없는데 빨리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고 빨리 공장도 져야 되겠고 그런 경우라면 합리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져요. 근데 80년대 거치고 90년대 거치고 대망의 2000년 거치고 뭐 3만 불이 눈앞에 있고 이런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거진 바뀐 게 없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형식으로 우리가 땅을 조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두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조정을 합니다. 하는데 조금 원래 땅 모습을 유지하면서 하면 훨씬 좋겠다. 그런 얘기죠. 자,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내 땅과 도로와의 관계인데
여기 있는 그림은 교과서입니다. 이건 옛날에는 기사시험 같은 데 나왔어요. 건축 기사시험에 이렇게 해서 이거 그려놓고 잘못된 것은 어쩌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냅니다. 이제 이런 거는 이미 과거 구식 문제인데 한번 그냥 참고로 말씀해 드릴게요. 자, 여기 북쪽입니다. 북쪽 이쪽입니다. 여기 남쪽이죠. 도로가 이렇게 나 있어요. 동서로 나 있고 양쪽에 땅들이 있는데 보시면 요 도로면에 있는 이쪽 땅들 보면 도로에 바짝 붙이는 이런 집은 불가 이렇게 써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로에서 저 뒤로 물러서 이렇게 세우면 이거는 가능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두 개만 봅시다. 왜 이거는 불가고 이거는 왜 가능일까요? 예. 시끄러워서 그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죠. 일조권, 예, 맞습니다. 90% 일조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앞에 무슨 건물이 들어서면 일조권의 침해가 되겠죠. 또 소음도 있고 또 프라이버시, 시각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겠죠. 그래서 뒤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난 여기다가 벽을 탁 치고 요 뒤에다가 내 앞마당을 만들겠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일로 가야죠. 이런 도시에 짓는 집은 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안 갑니다. 자, 이렇게 가면 내 마당이 여기 만들어져요. 아름답게 꽃도 심고 데크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누가 즐깁니까? 정작 나는 못 즐겨요. 요 다니는 사람만 보고 즐깁니다. 왜 나는 못 즐길까요? 내 마당인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내가 거기서 편하게 반바지 입고 막 짧은 옷 입고 가서 뭐 할 수 있겠어요? 다 챙겨 입고 나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거 불편해서 내가 쓰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길가 쪽을 미안하지만 조금 막아요. 창도 조금 내고. 그리고 뒤에다가 마당을 줍니다. 뭐 약간 햇빛이 가려줄 수 있지만 조용하고 내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곳은 그런 집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가 가능 이것도 역시 교과서적으로는 저게 정답이지만 실제는 꼭 저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내 도로와 내 집의 관계. 혹시 땅 사실 때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 하나 고르십시오 할 때 어디를 고를까? 그럴 때는 미리 한번 잘 생각을 하시고 내가 원하는 땅이 어딘가 도로와의 관계 꼭 고르십시오. 그거에 따라 땅값이 막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제 큰 그림이었고요. 이제 건물 내부로 들어와서 좀 볼 텐데 아직도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았는데 이제부터는 막 그림으로 막 그렇게 좀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방을 하나 설계한다고 봅시다. 지금까지는 이제 큰 그림을 그려왔는데 방을 하나 설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여기 나와 있네요. 인체 치수와 동작 범위. 즉 침실을 설계하려면 내가 누워서 자고 일어나고 옷 갈아입고 이런 공간 이런 걸 할 수 있는 면적은 최소 면적은 있어야겠죠. 자, 그게 먼저 필요합니다. 특히 인체 치수로부터 모든 걸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공간은 우리 사람의 신체 치수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 과거에 오늘날도 많이 쓰는 그런 치수 기본 단위가 있죠. 한 뼘은 정해진 척도는 없지만 대략 20cm 정도라고 보고요. 척이라고 하는 한 척, 두 척은 30cm 정도 됩니다. 길은 뭐죠? 한 길, 두 길? 사람 키입니다. 사람 키. 그러니까 물론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있지만 대략 사람 키 정도에서 보죠. 마가 뭐죠? 옛날에는 포목점 가면 맨마 주세요 그랬어요.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요즘도 쓰나요? 혹시? 마는 팔 길이입니다. 팔로 이렇게 짝짝해서 팔았죠 옛날에 아주머니들 이렇게. 이게 90cm입니다. 그다음에 자는 척과 비슷하죠. 한자, 두자 할 때 30cm. 월척 할 때 쓰는 자입니다. 치는 잘 안 쓰는데 목재, 나무를 팔 때 쓰는 단위. 치는 30mm, 3cm. 한 치 그러면 33cm짜리입니다. 두 치 6cm짜리입니다. 세 치 그러면 9cm짜리입니다. 목재 단위입니다. 이런 것들을 쓰고요. 오늘날은 모듈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모듈은 기본 단위입니다. 기본 단위가 여기는 지금 30cm라고 했는데 꼭 이게 아니어도 됩니다. 10cm, 20cm, 30cm, 뭐 1m 이게 다 모듈입니다. 그 모듈을 쫙 깔아요. 좀 쉽게 보면 격자고 여러분 초등학교 때 많이 썼던 모는 종이 이게 다 모듈입니다. 그 모듈에 맞춰서 설계를 주로 해갑니다. 그래야지 시공도 편하고 거리 크기 적정한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합니다. 자, 이렇게 앉은
엉덩이 높이 27cm, 그다음에 손을 올린 테이블 높이 1m 13, 뭐 이렇게 쭉 가죠. 이 사람 기본 치수인데 이 사람 키는 183, 굉장히 키 큰 서양 사람의 기준으로 만든 표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조금씩 낮춰야겠죠. 실제로 우리나라 표준 치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또 팔을 들었을 때 높이, 팔을 벌렸을 때 높이, 넓이 뭐 다 나옵니다. 어깨 폭 이런 걸 가지고 의자도 만들고 의자 높이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그리고 움직일 때 동작 범위, 움직일 때 얼마나 범위가 차지하느냐. 그래서 이 방을 보시면 이 방에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져 있는 것들이 막 보입니다. 이게 여기서 무슨 일을 할 때 그만한 동작이 나오느냐. 안 나오게 설계를 하면 불편해집니다. 이렇게 하다가 툭 걸리고 지나가다가 툭 배에 부딪히고 머리에 찍고 이렇게 되죠. 그렇게 설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구가 나옵니다. 소파 하나의 크기, 어깨폭만큼 안은 바깥 치수는 좀 더 커져야 되고 이 깊이는 엉덩이 깊이, 이걸 다 맞춰서 소파를 만들죠. 2인용 소파, 3인용 소파 다 이걸 기준으로 만듭니다. 그다음 주방에 또는 식탁 테이블도 의자와 의자 사이가 얼마나 돼야 되고 이 폭은 얼마나 돼야지 사람들이 여기다가 밥을 먹을 때 불편하지 않나. 또 너무 폭이 길어지면 막 반찬이 손이 안 닿죠. 그런 걸 적당히 해서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이래서 그걸 다 묶으면 하나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적절한 크기를 고려한 하나의 공간들을 만들고 이런 가구들이 다 거기에 맞춰서 크기가 결정됩니다. 우리 에어컨 좀 켜주실래요? 좀 덥죠? 네, 에어컨 좀 켜주세요. 침실도 마찬가지예요. 침대 크기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 호텔 같은 데 갈 때 보면 항상 뭐 트윈이냐 퀸이냐 뭐 킹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크기는 이미 딱 표준화된 크기가 있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미 이렇게 만들어진 크기가 있고 요즘은 주문 제작하지 않으면 침대는 다 정해져 있는 크기대로 나옵니다. 화장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다 다른 평면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가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게 다 가능한 그런 평면들을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고요. 현관은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관, 신발장. 이건 신발 벗지 않는 나라에서는 필요 없는 부분이고요. 뭐 코트 걸어놓고 이건 또 달라요. 이 코트 걸어놓는 것은 또 이건 서양식입니다. 한국 분들은 코트 어디다 걸어놓죠? 침실에다 걸어놓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신발은 신고 들어오면서 코트는 여기다 걸어놓고 들어와요. 조금 우리하고 생활 패턴이 좀 다릅니다. 똑같은 거 하나 있습니다. 골프 가방은 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 높이에 대한 감각도 필요한데 이게 바닥이고 요 바닥과 요 바닥 요거를 우리가 층고라고 합니다. 층고.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천장고는 다 달라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기 위에 여기 보이는 이거는 천장입니다. 여기 위에 구조체가 이건 구조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 안에 천장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죠? 이 전기 기구, 조명 기구가 들어가 있고 요 위에 지금 에어컨도 덕트도 있고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요 바닥에서 요 위까지는 천장고라 그러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위층의 바닥 그까지가 층고입니다. 그래서 층고랑 천장고는 다릅니다. 자, 여기 보이지만 똑같은 층고입니다. 층고는 같아요. 그런데 여기 천장고는 다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천장을 칠 때 낮춰 칠 수도 있고 높여 칠 수도 있고 심지어 이 천장을 안 만들고 직접 이 슬랍을 노출시켜서 좀 더 시원한 그런 천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다양한 층고, 이건 층고입니다. 이 구조물이니까 다양한 층고로 이루어진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부 공간에 각 공간마다 다양한 특징적인 가구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을 간단히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좀 자료를 많이 모아놨습니다. 여기 이제 드린 자료가 좀 이렇게 정리된 것이고요. 여기 지금 보여주는 자료, 여기 포함되지 않은 것들은 굉장히 많은 걸 제가 좀 많이 끌어 모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씩 좀 설명드리고 하면 많이 도움이 될 텐데 오늘은 그렇게 설명드려도 여러분 다 기억도 못하실 것 같아서 그냥 그림만 보고 넘기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실의 가구 배치죠. 우리나라 벽이 있고 그 앞에 큰 뭐가 있습니다. 텔레비전 뭐가 이렇게 있고 그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만 거실로 만들면 안 되죠. 이 뒤에 동선을 필요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걸 다 만족시켜야지 나옵니다. 거리가.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가구가 45cm, 그 다음에 소파 2개짜리가 1m 85, 하나짜리까지가 85cm, 그리고 사람이 갈 수 있는 통로가 60. 이걸 다 합쳐줘야지만 이 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일반적인 거실 한 30평대 거실 폭입니다. 이렇게 되죠. 거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가구 배치에 따라서 모양이 어떻게 되고 거실의 크기도 형태도 바뀐다라는 것을 사례로 그냥 보여준 그림이고요. 가구 배치입니다. 여러분 댁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걸 테레비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서양식 평면이라서 여기가 이제 TV나 뭐가 있는 벽이고 여기 이게 뭐 같아요? 여기가 뭐 같아요? 서양식 집입니다. 서양집. 아닙니다. 한국에는 잘 없습니다. 저게 뭘 같아요? 포치는 아닌데 벽난로입니다. 네, 벽난로. 파이어플레이스. 벽난로입니다. 그래서 서양은 벽난로가 우리나라 여기 온돌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그렇게 우리는 온돌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깊이 녹아 있듯이 서양 사람들 삶에는 벽난로가 이렇게 깊이 녹아 있어요. 벽난로 앞에서 받는 추억, 그 온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느끼는 온돌 같은 거예요. 비슷해요. 그래서 벽난로와 그 반대쪽에 있는 이 TV 세트, 이 관계에서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배치하는 사람, 이렇게 배치하는 사람, 이렇게 배치하는 다양한 배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당입니다. 식당도 서양 문화죠. 우리나라는 원래 식당이 없었습니다. 안방 이런 데서 상을 갖고 먹었는데 서양 문화인데 기본적으로 독립된 식당들의 배치가 이렇게 가장 우리가 많은 6인용 테이블, 그다음에 원형 테이블. 이거는 중국집가 주로 있지 우리 집에는 잘 안 쓰이는데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조금 더 공간을 더 차지합니다. 보다시피 여기는 여유가 있잖아요. 주변에 같은 6인인데 근데 이렇게 하면 여유가 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가족끼리 먹기에는 이게 더 좋죠. 서로 얼굴 마주보고 먹고 위아래가 없잖아요. 상하가 없잖아요. 여기가 누가 앉느냐 이게 좀 달라집니다. 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사례들을 이렇게 모아놨고요. 지금 이렇게 진하게 칠해진 부분이 주동선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역자 또는 디귿자 이렇게. 이제 한국식이 나왔네요. 한식, 양식 테이블 한 사람입니다. 1인용 먹을 게 이렇게 밥, 국, 반찬, 찌개, 김치, 고추장, 간장, 숟가락, 젓가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략 40cm 정도에 들어가면 됩니다. 몇 첩 반찬인지 모르겠는데 반찬이 몇 개 없는 거 보니까 소소한 식사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광주는 쫙 깔아줍니다. 보통 20개가 기본, 반찬 20개가 기본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게 좁습니다. 양식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소소하게 3첩 반찬으로 드시는 분들은 저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쫙 깔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거에 한 3배 정도 크기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자기 위주로 자기의 생활 패턴과 자기 문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이것은 가구 배치에 대해서 좀 더 모아놓은 것이고요. 요거는 아예 표로 이렇게 크기들을 쫙 만들었어요. 표로. 그래서 빨리 설계를 하고 싶은데 빨리 결정할 때 이 표를 보고 어디 가면 얼마나 크긴가, 이렇게 가면 얼마나 크긴가, 가로 세로가 얼마인가 이걸 알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표입니다. 이거 뭐 외울 필요 없고요. 책에 다 나오니까 나중에 이런 거 나와 있는 책 하나만 사시면 다 됩니다. 그다음 저도 전혀 못 외우고 있어요. 어디 있다 하면 알아요. 어느 책에 어디 가면 저런 거 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주방.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날 주택에서는 가사노동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특히 가사노동이 많은 곳이 주방이죠.
자, 주방을 설계할 때 크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준비 영역이 있고 세척 영역이 있고 조리 영역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준비 영역은 씻고 다듬는 싱크입니다. 싱크, 물 나오는 수전. 그 다음에 세척이 이렇고, 그 다음에 조리 영역은 요겁니다. 레인지, 가스 레인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냉장고입니다. 그래서 냉장고, 가스레인지, 싱크 이 세 개가 어떻게 배열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를 배열을 잘하면 주부나 또는 요리할 때 편하게 할 수 있고, 그걸 잘못 배열되면 굉장히 불편하게 다닙니다. 자,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거진 모든 평면인 것 같은데 일자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냉장고, 싱크, 레인지 이게 기본 순서입니다. 이건 뭐 이렇게 좌우로 바뀌어도 됩니다. 왜 그렇죠? 일단 식재료를 여기서 빼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보시나요? TV에 냉장고를 부탁해 그런 텔레비 혹시 보세요? 저도 가끔 봅니다. 그러면 요것만 달랑 들고 오죠. 거기서 꺼내가지고 요리를 합니다. 여기서 음식 재료 꺼내가지고 먼저 뭘 하죠? 씻고 다듬고 여기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지지고 볶고 할 땐 여기서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순서가 가장 기본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되죠? 가장 면적은 적게 차지하는데 주부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계속 좌우로 이동합니다. 도리어 거리가 짧아 보이지만 사실은 실제 움직이는 거리는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많이 걸어요. 자, 요거는 양쪽에 있는 겁니다. 냉장고, 여기가 레인지, 여기가 싱크입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죠. 실제로 이렇게 삼각형이 일자보다 더 걷는 거리는 짧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기역자인데 이렇게 만들어서 거리를 줄이는 것이고, 요건 디귿자. 요즘엔 이렇게 아일랜드 하나 붙여서 더 잘 쓰기도 하죠. 그 싱크의 높이, 찬장의 높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너무 높으면 손이 안 닿아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너무 낮게 돼 있으면 이걸 빼내려면 아주 허리가 아프죠. 이렇게 숙이고 할 때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되게 곤란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만들어야 된다. 아까 봤던 것과 같은 것이고요. 자, 그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한 평면들을 예를 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걸 이렇게 모아놓은 걸 보고 있으면 나는 이런 것 중에 어떤 게 나한테 맞겠다, 내가 갖고 싶은 주방은 어떤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제 동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 이렇게 갈라지는 거,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고요. 여러분 뭐 이건 다 아시는 거지만 오늘날은 부엌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부엌과 거실이 합쳐져 있는 것이 많죠. 그래서 요거를 보통 DK형이라고 합니다. 다이닝 키친. 그러니까 부엌과 식탁만 붙어 있는. 요거는 LD형이라고 합니다. LD가 뭐죠? 리빙과 다이닝, 거실과 식탁에 붙어 있는 형식. 요거는 요쪽인데요. LDK, 리빙룸, 다이닝룸, 키친. 그래서 세 공간이 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 특히 중소형 아파트는 다 LDK형입니다. 그래서 편하기도 하고 공간도 굉장히 절약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LDK 평을 쓰는 아파트에 가면 평수에 비해서 공간이 여유가 있어요. 모여 있으니까. 중요한 세 개 시설이 다 같이 있어서 방이 커지고 화장실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뭘까요? 손님이 와도 내 밥 먹는 게 다 보이고 이제 요리하는 것이 다 보이고, 또 내가 열심히 요리할 때 냄새 나면 온 집안에 다 냄새가 퍼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죠. 그게 아파트 평면을 우리가 굉장히 개발을 했습니다. 지난 한 40년 동안 정말 초인적으로 개발해 왔어요. 정말 그 아파트 만드시는 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계속 바뀌어 옵니다. 그 결과물이 LDK가 우리나라 아파트의 주종인데, 특히 중소형 아파트에 굉장히 좋은 장점도 갖고 있어요. 넓은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대신에 단점도 동시에 갖고 있다. 우리가 단지 그냥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기 때문에 모르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실. 침실은
침대와 보조 공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침대 하나짜리 방 크기가 침대 옆에 공간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경대까지 얼마나 공간이 있어야 되는지, 두 개 있을 때 얼마나 공간도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 혹시 침실에 부부 침실에 침대가 두 개 있는 집 있으신가요? 있어도 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는 하나인데요. 저는 꼭 두 개 갖고 싶습니다. 미래에 좀 방이 커지면 그 잠꼬대도 있고 막 와서 이렇게 앵겨 붙기도 하고 좀 서로 간에 좀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각방 쓰지 않을 것 같으면 각방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데 또 각방 쓰는 거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두 개 쓰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해결책입니다. 이게 이상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부부가 꼭 관계가 소원하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불편하면 이렇게 쓰는 것이 더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고려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더 부부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저게 떨어져 있는 것이 훨씬 더 잠도 편하게 자고 자기 프라이버시도 있고요. 편리하죠. 네. 100번 되게 동의합니다. 진짜 이렇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침대 한 개짜리보다 조금 작은 침대 두 개 놓기 위해 공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침실이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도 30평 이하로 가면 두 개 놓기가 거진 불가능하고 40평 넘어가야지 겨우 나올 것 같습니다. 좀 더 커야 나오죠. 근데 그건 아파트입니다. 주택을 지으시면 30평짜리 지어도 침실을 크게 지으면 됩니다. 그러면 침대 두 개 놓을 수 있거든요. 그 자기 원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크기들, 면적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아동실, 아이들 방 어떻게 꾸밀까? 두 명의 자녀가 있을 때 방 여기다 이렇게 문을 두고 이렇게 놓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아파트는 이런 거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다 어떻게 돼 있죠? 이거 대략 문이 이렇게 끝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구 배치도 아마 요 세 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게 놓을 수밖에 없어요. 문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생겨먹었으니까. 근데 문이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되면 굉장히 달라지고 이렇게 긴 방을 만들면 또 재미있게 바뀝니다. 아이들이 형제끼리 자매끼리 어떻게 쓰느냐 그 공간의 크기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간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화장대 뭐 크기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고요. 욕실 아까 잠깐 보여줬지만 욕실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 욕실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변기가 두 개 있는 집도 있습니다. 이 집은 그래도 점잖게 서로 같은 방향을 보고 두 개가 있는데 모 유명한 인사 어떤 사람의 집은 설계를 그때 제가 좀 담당했었는데 좀 황당한 요구를 들었습니다. 변기를 마주보고 놔달라. 안방에 있는 변기를 부부만 쓰는 거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 부부가 둘 다 너무 바빠가지고 아침에 화장실에서 소위 똥 쌀 때만 얼굴 볼 수 있대요. 그때 서로 보면서 얘기하겠다. 굉장히 프라이버시에서 이름은 차마 얘기 못하는데 힌트를 주자면 머리 빡빡 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돋보자락 입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난 얘기 안 했습니다. 이름. 그 집이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한 25년 전, 30년 가까이 전 얘기입니다. 네, 그 부인도 굉장히 바쁘신 분이라고 그래요. 유명하신 분. 이렇게 나란히. 그건 뭐 부부간의 문제를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이프 스타일인데 자기들은 그때밖에 얼굴 볼 수 없다는데 어떡합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진짜 고마운 것 같아요. 진짜 자기가 필요한 걸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니까요. 조금만 하면 끝나겠습니다. 전반 일부러 제가 쉬지 않고 지금 1시간 넘게 가고 있습니다. 자, 화장실의 다양한 평면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외부 공간으로 나가면 특히 이 앞에 아까 어느 분이 벽난로 얘기하실 때 포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벽난로 말씀하시면서 잘못하실 수도 있는데 포치가 이겁니다. 현관 앞에 있는 이렇게 비를 그치고 현관 앞에 있는 부분, 이게 포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걸 이제 눈썹으로 나오는 눈썹 지붕을 영어로 캐노피라고 그러는데 캐노피가 꼭 필요하고요. 비를 그치기 위해서
이거 없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 앞에 있는 이런 포치 부분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다양한 단으로 마당과 집과 그 사이 공간, 매개 공간을 잘 만들어줘야 됩니다. 마지막 주차. 만약 여러분이 집을 지으시면 반드시 자동차를 어디다가 세울 것인가 생각하실 텐데 제발 그 자기 집 앞에다가 차를 안 세웠으면 좋겠고요. 자기 땅 안에다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지만 기본적으로 주차 크기가 이만큼 필요해요. 문 열고 닫고 한쪽만 열어도 이만큼 필요한데 얼마가 되려냐면 이 반대쪽은 40cm, 차폭 보통 1m 50에서 60입니다. 차폭. 그 다음에 이쪽 내릴 때 문 열고 내리는데 1m 50까지 한 1m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 합치면 얼마가 되죠? 40, 1m, 그 1m 40에다가 차폭 1m 60 하면 3m. 3m 정도씩 공간을 만들어주면 문콕 이런 거 안 하고 편하게 내리고 차도 주차장 못하는 사람도 차 세울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주차장 그 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기 나오죠. 2.3. 폭이 2.3입니다. 길이는 5m입니다. 요즘 자동차 길이가 기본이 4.5, 4.6인데 5m면 양쪽으로 요만큼밖에 안 남는 폭이고 차 폭이 1m 60 넘는데 2m 30이면 35cm, 35cm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콕이 벌어지고 내릴 때 힘들어지고 다 이걸 접어야 되고 사이드 미러를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훨씬 못 살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훨씬 못 살 때 2.5였어요. 법적으로 2.5를 확보하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아파트가 점점 되면서 아파트 평면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줄이고 평면을 만들어야지 팔릴 것 같으니까 자동차 주차장을 몇 개를 넣어야지 되냐. 이거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기둥입니다. 지금 평면도 제가 그리고 있습니다. 기둥인데 이 기둥을 올리고 아파트를 이제 올리죠. 고층 아파트를 올리죠. 그러니까 이 기둥과 기둥 간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안에다가 이제 방을 넣는 건데 과거에는 하나를 2.5씩 이렇게 해서 3개의 차를 넣게 하고 여기다가 집을 올려도 집이 잘 수치가 맞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걸 좁히고 싶은 거예요. 왜 좁히면 좋을까요? 이걸 좁히고 싶은 거예요. 왜 좁히면 좋죠? 줄어들수록 공사비는 절약됩니다. 면적이 줄어들수록. 그렇죠? 또 싸게 팔 수 있어요. 좁힌 거예요. 그러니까 2.5, 2.5하면 여기 남는 것이 2m밖에 안 남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로비를 합니다. 정치가들한테 폭 좀 줄여주시오. 우리가 이거를 3개를 넣어야 되겠는데 이거 1.5로 안 나옵니다. 얼마면 되겠어? 2.3은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줄인 것이 2.4로 줄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딱 3개가 들어가 나왔잖아요. 근데 또 발달했어요. 아파트가 또 발달했어요. 더 줄여겠다. 그래서 더 줄였습니다. 더 줄여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이것도 안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다가 2대만 넣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주차 대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또 로비를 합니다. 오케이, 2.3. 2.3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2.3이 법규입니다. 근데 법규는 뭐죠? 최소 기준입니다. 이것보다 크게 해라. 그런데 참 재밌어요. 우리나라 건설업자들은 최소 기준을 좋아합니다. 딱 거기에 맞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문제가 있죠. 거기다가 점점 차는 커지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주차가 안 되니까 다 후진하죠. 후진하니까 주차 못하는 사람 골치 아프죠. 요즘은 다 텔레비전 달고 주차하죠. 그래서 그렇게 뭐 발전해 나가는 거죠. 나름대로 발전해 나가는 건데 오늘날은 너무 좁으니까 요즘 조금 새로 짓는 아파트, 뭐 연립주택 이런 데는 자발적으로 이걸 2.5, 2.6 이렇게 넓혀서 다시 짓습니다. 그리고 선전합니다. 우리 집
우리 아파트의 주차장은 2.5입니다. 넓습니다. 비싸게 팝니다. 그래서 너무 좁혀놓으니까 다시 이렇게 자발적으로 넓어지는 경향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직각 주차할 때 이게 2.3에 5m가 자동차 넣는 칸이고요. 그 앞에 빠져나갈 때 여러분 아파트에서 이렇게 빠져나갈 때 이게 충분히 여유가 있던가요? 이게 6m입니다. 법규로 6m를 해줘야지만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더 좁으면은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눴는데 누가 여기다가 평행 주차를 좀 싸가지 없이 해놨다. 그럼 이제 왔다 갔다 몇 번씩 하고 나가는 거죠. 5m 50이 기본 최소치고 6m가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건 이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평행 주차. 이거는 직각 주차라고 합니다. 평행 주차는 옆으로 늘어놓고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차하긴 어렵죠. 이게 폭이 좁으면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데 이것보다 이거를 더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면적을 적게 차지합니다. 이게 똑같은 자동차를 세우기 위해서 이게 가장 적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트 1이 끝났습니다. 딱 시간 1시간 10분 했습니다. 한 15분 쉬었다가 4시 반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